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일이 많았는데 단연 화제가 된 것은 역시 예견된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이게 지금 뭐 정치권에 계속 여진을 일으키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매일같이 그 일정들을 소개하는 별도의 팀들이 꾸려져 있어서 기자들한테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거수일투족 따라붙는 소위 마크맨들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대선 때나 보통 이 마크맨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당대표급이긴 한데요. 이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현재 변화가 있고, 특히 보수 통합 쪽에서는 러브콜을 해온 상황이고, 또 그 대한신당 같은 또 제3지대의 진보 진영 통합을 원하는 쪽에서도 러브콜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총선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어저께 공항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그 화면으로 봤더니 첫 번째 메시지는 큰절이더라고요. 그렇죠.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고, 오늘도 처음은 그 광주를 가서 그 5.18 묘역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조금 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리송한 것은 이제 뭐 이번에 들어와서도 메시지는 역시 중도의 길을 걷겠다. 그리고 뭐 일종의 예전에 얘기했던 극중주의 이런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간 곳은 호남. 과거에 이제 지역 기반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호남을 가서 DJ와 5.18을 찾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에 대한 구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그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또 본인이 그 이야기했던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진보 쪽의 개혁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광주로 간 것은 역시 그동안 국민의당 시절에 자기가 했었던 그 사랑받았던 부분과 자기가 그 잘못했던 부분들을 사과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예견이 되고, 특히나 이 1년 4개월 동안 성찰과 반성이 있었고, 그 결과로 호남을 선택할 것 같은데, 호남 의원들이 좀 먼저는 호남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그리고 또 권은희 의원도 거기 유일하게 그 안철수계 중에서 지역구 의원이 있잖아요. 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이 내부에서의 합의점이 좀 호남 쪽에 갔고, 본인이 볼 때도 나쁘지 않은 메시지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막상 또 이제 바른미래당의 호남계하고는 어쨌든 가까운 거리지만은 뭐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또 약간 설전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호남을 이렇게 과거처럼 국민의당 시절처럼 지역 기반처럼 이렇게 삼아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현재 대한신당과 안철수 대표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걸 반발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라는 것을 민주평화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 호남계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2016년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와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당시와 같은 어떤 호남 지역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에 일단 뭐 그 첫 메시지가 신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보다는 당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 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갈 것이냐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또 대한신당하고의 뭐 통합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구도가 흘러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바른미래당의 현재 손학규 대표는 대한신당과 당대당 통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신당은 원하죠. 대한신당은 대한신당과 민주통합당과 민주평화당과, 오늘 계속 통합당이라고요. 민주평화당과 이 바른미래당이 합쳐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받아주겠지만 당대당 통합으로 지분을 나눠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순전히 손학규 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 손학규 대표가 어느 정도 권한을 내려놓고 양보를 하느냐가 관건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안 대표는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죠. 예. 그 바른미래당 소속으로서 당연히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談판을 지을 텐데요. 이번 주 안에 한다고 합니다. 요구사항은 언제나 똑같아요. 손학규 대표의 퇴진, 그리고 전권을 이양해달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희박하죠. 손학규 대표가 퇴진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진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이번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그 회의 메시지에서도 창당 준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그 청년들한테 돈도 지원하고 1억 원 지원하고 또 그 컨설팅도 해주겠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려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결국은 그러면은 그런 뭐 담판? 정치적 담판을 어느 정도 지은 다음에 조만간 안 되면은 독자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단판도 안 짓고 그냥 나가기에는 본인이 만든 정당인데 쫓겨나듯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공개적으로 처음이죠. 그동안 거의 문자 메시지 정도밖에 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는 서로 거의 소통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거의 공개적으로 담판을 하고 여기에서 본인의 요구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아마 탈당을 해서 창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저는 어저께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일종의 백의종군처럼 해서 그거를 지분 삼아서 성공을 한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대선일 텐데요. 지금 그 안철수 대표의 오늘 어제 공항에서의 메시지, 오늘 현충원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광주에서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통합이나 창당이나 이런 어떤 역할보다는 내가 왜 왔냐,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다. 이것은 그 후순이다. 통합을 하든지 또 창당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로 봐서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지금은 내 역할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현재 우리 한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가요? 근데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부터는 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국가 대개조를 위한 뭐 혁신 방안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과연 소수 정당의 어떤 한 명이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여하튼 뭔가 새로운 것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매일매일 아마 기사가 매일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매일 또 팔로우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당연히 그것이 어떤 현재 정치 지형을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런 군소정당, 진보진영 군소정당의 의석수에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진보 진영의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도 비상이죠.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뭐 위성정당, 그렇죠. 미래한국당도 지금 변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또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보수통합. 오늘 그것도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양당 간 협의체 오늘까지 답변 안 주면은 우리 판 깨고 독자기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애초부터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과연 통합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의 퀘스천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문제죠.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는
일단 통합을 하는데 의의가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이런 가닥을 갖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은 과연 내가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예.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통추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양당 간의 협의체를 만들자는 새로운 보수당의 그런 제안을 그 한국당이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깨질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좀 더 가보자. 예. 일단 이런 의지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양당보다는 중간에 있는 소위 박형준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원외에 있는 그 통합 요구 추진단들 그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약간 기워진 느낌, 약간 이렇게 물 밑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 양당 간 협의체를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건가요?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중간에서 그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어차피 두 당이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박형준 위원장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합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공천권 아니냐. 이 지분 협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협통위 안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두 당에서 이 물밑에서 해보자 한번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지리멸렬, 지지부진하니 탁 까놓고 둘이서 패 한번 딱 까보고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대화해봐서 이게 지금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고 지금 뭐 애매하게 지금 그 봉합이 된 이유가 그것을 보면 왜냐하면 이 혁추위는 그대로 혁통위는 그대로 가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하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여기서는 과연 뭐 하고 여기서는 뭐 할까? 그러면은 혁추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네요. 여기에서 다 결정이 돼버리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양당 간의 협의체에서 결정이 된 것을 혁추위에서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양당 협의체에 관심이 많지 혁추위가 뭘 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 원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분란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봉합이 된 상황 서로의 그 통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형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보수당의 어떤 불만, 뭐 비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그냥 이 양당 간 협의체로 인해서 비토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상황은 거의. 결국은 그런 셈이죠. 오늘 아침에 지상욱 의원이 이제 혁추위에 참여한 위원이었었는데 이제 사퇴를 해버렸죠. 그리고 하태경 그 대표가 곧바로 그 오늘 시안을 못 박아버렸죠. 그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당이 받아서 이 혁추위를 그냥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보수당의 입장을 한국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전략공천 지역 다 결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심사하면서 이제 공천에 들어가는데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장 논란이 문희장 의장의 지역구였던 의정부. 그렇죠. 문희상 의장이 지금 의정부 갑 지역에서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고 불출마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본인의 아들인 석균 씨가 지금 현재 지역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문석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전략공천 지역으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사람을 단수 추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연막을 뿌려놨기 때문에 혹시 이곳을 그 세습해서 공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뭐 말했듯이 단수 공천이 아니라 복수 공천 뭐 이제 경쟁 구도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친의 그동안 쌓아왔던 지역 기반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등에 업고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정치 신인이 이 문석균 씨를 이길 수 있느냐가 경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환경에서는 그게 거의 그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가 없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지역 선거, 조직 선거가 매우 강한 우리나라 선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고 특히나 당 경선에서는 이 조직 선거가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당내 그러니까 내부에서 당원 중심으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습 공천이다라는 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그 한국당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공천해 준 게 아니냐 이런 그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일반인들에게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한국당은 집요하게 공략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의석을 이것 때문에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 계속 그 자격 심사, 소위 얘기해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느냐, 당내 심사를 하거든요. 그 자격 심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그 대변인 시절에 부동산 투자, 흑석동에 있는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본인이 그것을 그 대변인을 그만두면서 이 차액에 대해서 사회 공헌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회 헌납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 투기는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팔렸느냐, 아니면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로 사회 공헌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공천권을 그 경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러면 또 다시 논란이 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사회 헌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때 뭐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부동산 잡기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 2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후보들은 뭐 2년 이내에 팔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서약서를 받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클리어하게 이것을 대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여당이 좀 불리한 기사들, 여당에 안 좋은, 민주당에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설화도 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그냥 뭐 본인들이 출마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나 빨리 이걸 정리했다. 이런 것들이 돼버리면은 깔끔한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뭐 비서관의 조국 그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또 이번에 비서관에 임명이 된 부분 이것도 어떤 그 공격하는 하나의 소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뭐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